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수석 비서관 교체에 이어서 오늘 19개 부처 가운데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면서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네네. 이번 개각 어디에서 의미를 좀 찾아야 될까요? 저도 조금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많은 언론에서 서울, 그다음에 50대, 그리고 이제 남성, 그래서 우리가 서호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 인사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 나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망들이 있었는데, 오늘 의외로 지금 물론 이제 1차 발표이긴 합니다만은 6개 부처의 절반 가까운 3명이 지금 여성이 됐다는 게 눈에 상당히 띄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집권 2기거든요. 내년이면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3년 차에 사실상 접어드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집권 2기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이제 말하자면 중폭 내각의 인사인데,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제 눈에 띄는 제 지점은 하나는 굉장히 보면 관료 출신으로 전부 이제 표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될 만한 정무형 인사들이 아니라, 정무형 인사들은 이미 이제 총선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후속은 국정안정의 틀을 좀 다잡고 내실을 기하는 이른바 실무형 인사들로 포진을 시켜서 조금 더 내각 장악에 그립을 쥐겠다는 대통령의 의도가 좀 반영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꼽자면은, 이제 말하자면 이게 총선 4개월 두고 이제 이달 말쯤에 빠르면 새해 인사청문 과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인사들은 상당 부분 좀 검증해서 걸러내고, 그다음에 좀 안정적인 인사 기용을 함으로써 그동안 좀 논란이 되었던, 말하자면 장관 임명 제청권에 대한 이제 그런 예를 들자면은 그 이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온 결과 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없애는, 그다음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런 측면으로 이번 인사가 지금 1차 발표이긴 합니다만은 상당 부분 그런 좀 징후와 그런 이제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6개 부처입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자, 김성환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이 3명이 들어간 게 좀 눈에 띄어요. 대통령실에서 40대하고 여성 등 다양성을 네. 강화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었는데요.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은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남아있는 더 중요한 자리들이 있잖아요. 네. 국정원장이나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머지 그 지금 개각 대상과 비교해서 한꺼번에 지금 인사가 안 나고 네. 일부분만 오늘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인사가 발표됐을 때 자범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인사를 했다고 하는 의미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성 3명이 포함된 인사를 먼저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자리라는 게 경제부총리잖아요. 최상목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로 올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경제 운영에 있어서 변화를 주겠다고 하는 시그널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민 민생 문제 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뭔가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을 텐데 네. 전혀 변화의 의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할 수 있는 후보자를 최대한 고른 것 아닐까. 그래서 주로 관료 출신들을 많이 인선했다, 배치했다 이런 점이 좀 눈에 띄고요. 세 번째로는 도저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후보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당초 개각 대상인 김정수 전 육군 상황학교장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근데 숙명여대 경영학과 강정혜 교수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어요. 근데 보훈에 대한 경영학과니까 뭐 보훈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대통령실에서 아마 언론에다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친이 6.25 참전용사다. 네. 그리고 시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다. 이거는 이렇게 보기에는 좀 뭐랄까 영화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 개각 대상을 놓고 조각하는 과정에서 어떤 라인을 타고 들어왔던 인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하여튼 첫 번째 인사에선 여성을 많이 임명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인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보훈부하고 별로 관계도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인사를 이렇게 임명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직 발표는 없었지만 확정은 안 됐지만 신임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내정됐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제 보도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자, 김성환 평론가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임명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부적절한 인사인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한 게 지난 7월입니다. 그리고 투스통 출신이고 검찰 출신이잖아요. 근데 임명할 때도 사실 권익위원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또 검사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합니까? 더군다나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한 지 넉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인사를 또 돌려막기식으로 인사하는 게 이게 맞는가?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인사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인사내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언론계에서 당장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다른 인사, 뭐 지금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상인 부위원장도 판사 출신인데다가 방통위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김홍일 지금 국민권익위원장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방식으로 인사하는 게 과연 글쎄요. 전임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한 다음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럴 때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YTN하고 연합뉴스 TV 매각 작업 대통령이 보기에 굉장히 불만스러웠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거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경질성 뭐 사의 표명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중공영방송을 그냥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이렇게 매각 작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게 맞는 건지, 또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과 잘 맞는 사람, 검사 출신을 임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게 이게 적절한 것인지 저는 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인사입니다. 좀 네. 이렇게 인사 안 나길 좀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일부 차관도 교체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뭐 국민 역도 영웅이죠.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총선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구냐 비례대표냐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지역구면은 오선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오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취임이 지금 5달밖에 안 되는 이 시점에 과연 맞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쨌든 내년 총선이 여야가 정말 그 운명을 건 일합을 겨루는 네네. 승부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민들의 이제 입장에서는 정말 정권 심판론이냐, 그다음에 국정 안정론이냐 이제 이렇게 또 나뉘어서 투표를 하겠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선거의 3대 요소를 인물, 그러니까 구도, 인물, 정책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총선에서는 그렇게 이제 크게 힘을 못 받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구도와 인물 싸움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구도에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하면은 대략 나오는 게 뭐 4대 6 이상 정도로 정권 심판론이 높습니다. 뭐 국정 안정론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권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럼 이제 인물 중심의 말하자면 라인업을 짜는 게 총선 전략으로서 가장 유효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물론 이제 짧은 시간 한 6개월 정도 차관시켜 놓고 바로 징발해서 총선 내는 게 맞느냐. 물론 인사는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일종의 우리가 스타 장관들 혹은 이제 이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좀 명망성 있는 그런 인사들을 전면에 포진시켜서 총선을 치른다? 저는 여권이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 정부에 있는 말하자면 스타 장관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인지도와 명망성이 높은 대중적인 호감도가 높은 인사들을 쭉 이제 차출해가지고 굉장히 상징성 있는 지역구에 벨트화를 시킨다면은 저는 여권이 돌파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 이건 사실 선거 전략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럴 수 있는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의 논쟁보다는 이번 총선 구도가 그러면 여권으로서는 인물 중심의 구도로 치러보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이겠다. 이 두 개가 정면 충돌하는 지점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보는데 다만 이제 이게 아직까지 인사가 나진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후임으로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뭐 이런 인사들이 쭉 앞으로 나는 걸 보면서 여권의 총선 전략과 그다음에 향후 야당도 어떻게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또 프레임들을 또 짜낼 것인지 저는 이게 굉장히 총선 앞둔 시점에서 좀 더 급박하고 좀 더 박진감 있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도 총선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는데 자, 후임 인선이 연말이나 연초에 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공직자 총선 출마자 사퇴 시한이 1월 11일인데요. 법무장관 뭐 주요 한 보직이기도 하고 또 한 장관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추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 늦춘다는 게 상당히 좀 전략적인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한 장관의 몸집을 좀 더 몸값을 좀 더 올리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국무위원으로서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정책 투어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은 있지만 그것 또한 지금 보면은 업무 연관성이 그래도 있는 곳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을 저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 그러니까 언제 나가느냐, 어디로 나가느냐, 어떤 타이밍에 어떤 명분을 갖고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지금 국민의 시선을 많이 잡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보수층에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말하는 히어로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붐업하는 단계를 지금 더 가질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는 제가 분석해 본다면 1월 11일은 너무 임박한 것 같고 네. 12월 연말에 있을 다시 한번 개각 때 본인의 원포인트 개각을 함으로써 좀 집중도라든가 본인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높여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라는 지금 말하자면 여권에서는 여론조사를 돌리든 아니면은 뭐 대중적 선호도를 물어보든 굉장히 지금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지금 사실상 뭐 국무위원, 또 국무위원은 정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을 활용하고 또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대중 스타성과 주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 출마,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첫 메시지 이런 것들이 네. 정치인으로서 첫 메시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단계가 연말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 장관 후임이 누가 될 것이냐도 관심이 모이는데 하마평에 어떤 분들이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환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지금 인사 안 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법무부 장관직 유지하면서 선거운동 하라고 대통령이 얘기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방식으로 인사를 했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겉으로 잘 드러내진 못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마냥 좋아하기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껄끄러운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뭐 국정 2인자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대선 출마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꽃길 깔아주는 게 대통령이 꼭 하고 싶어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한동훈 장관한테 총선을 나가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줄 것 같으면 인사 냈어야 돼요, 이번에. 왜냐하면요,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책임자예요. 근데 지금 장관이 이렇게 임명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인사 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또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럼 한동훈 장관한테 또 책임이 쏠릴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 인사검증 어떻게 한 겁니까? 라는 얘기 나올 텐데 기존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저는 기계적으로 검증만 하고요. 프로토콜대로 검증하고 사실 대통령이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또 책임 미룰 겁니까?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한테 정치적 부담감이 줄 일을 왜 지금 만드느냐. 저는 뭔가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복잡한 속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시간이 자꾸 뒤로 지체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민주당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계속 탈당을 예고해왔던 5선의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어제 전격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변질된 민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나가는 사람이 뭐 비판하고 나갈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좀 지나쳤어요. 표현은.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적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나간다 이 정도로 좀 점잖게 해도 되는데 개딸당이 돼서 더 이상 뭐 가망이 없는 당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 결국 그 당에서 물론 열린우리당에서 배지를 달긴 했지만 그다음에 자유선진당까지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되돌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선까지 한 정당입니다. 근데 나갈 때 그 나가는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공교롭게 또 주말에 그 유성에 있는 지역구 분을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별로 여론도 좋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장 되기 위해서 나는 나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배지 한 번 더 못 달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가서 배지를 한 번 더 달겠다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으로 가서 배지를 달겠다고 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데 뭐 국민의힘으로 당적 옮긴다고 해서 거기서 당선된다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 그냥 시켜줄까요? 마냥? 본인은 지역구는 그냥 사수하겠다는 그런 희망이잖아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 일단 좀 비워놨다고는 얘기는 하던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본인의 뜻대로 풀릴까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나친 욕심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내부에서 견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 저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네. 보지만 자신이 그동안에 5선할 동안에 지역구를 닦았어요. 거기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간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왜 그동안까지 지역구 닦고 권리당원까지 자기가 다 관리했을 텐데 어느 누가 오더라도 아니 당연히 그 이상민 의원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나갈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했는데 먼저 튕겨 나가가지고 민주당을 모욕주기하고 그리고 나는 국회의장 될 거다. 이렇게 욕심을 드러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좋은 얘기는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상민 의원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당 제3지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단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에 여러 쓴소리를 한 것은 그동안 명분을 좀 축적하기 위한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뭐 김성환 평론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늘 어제 그만두면서 했던 얘기들 뭐 내로남불 정당, 후한무치 정당, 방패 정당, 위선적인 정당, 이재명 사당. 저는 국민적 상식의 눈높이, 특히나 중도층의 시각을 봤을 때 이 얘기가 저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이재명 대표 취임 후의 모습들이 지금 5가지로 저는 네. 압축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모든 것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건 대한정당 수권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이재명 일극화 정당, 이재명 대표의 그 보위정당으로서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어떤 대안보다도 특히나 어떤 뭐 탄핵이라든가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마치 이제 한국 정치를 극단으로 끌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상민 의원이 과연 지금 나가서 이렇게 타당으로 가는 게 맞느냐는 저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지금 지적하고 나간 것은 민주당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저는 뼈 깊게 들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이상민 의원의 앞으로의 앞길은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당장 국민의당에 입당한다 그러면은 이상민 의원이 무언가 어떤 본인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혹은 육선을 본인이 여기서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했다라는 오해를 받아서 저는 제가 네. 보기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향후 이제 뭐 민주당에 남아있는 뭐 원칙과 상식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의 그 선과도 저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분들의 활동 자체도 폄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 좀 더 제가 보기에 중도에서 뭐 그 말하자면 무소속지대에서 몸을 키우면서 본인의 역할을 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야권이 재편되는지. 그러니까 야권은 사실 여당이 어떻게 지금 혁신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재편될 수 있고 또 야권의 재편에 따라서 여당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하 연동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연말이나 연초까지 제3지대 정국까지 보면서 이상민 의원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이 결국 저는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최소한 가더라도 본인이 그 입당하고자 하는 명분과 그다음에 정치개혁에 대한 어떤 본인의 역할론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질 때 이거는 이제 동력을 갖는 거지 그냥 무작정 이렇게 입당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이합 집산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최수영 선생 관측대로 관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굳이 관망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구 떠날 생각도 없어요. 굳이 근데 새로운 신당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무소속 출마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함께 한다고 해서 비례정당에서 비례로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지역구에서 살아서 되돌아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 명분을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떠나면서도 자기가 떠나는 이유? 제가 볼 때는 권리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안 될 거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오히려 명분을 나가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을 막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나가고 난 다음에도 혼자 살기 위해서 나간다는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당이나 제3세력하고 끊임없이 뭐 손을 잡니 이런 소리는 하는데요. 그건 저는 이상민 의원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준석 전 대표라면 또 네. 모르겠는데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상민 의원을 바라보는 여야의 속내. 일단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위해서 당과 동지들을 팔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특별한 메시지는 내지 않았는데요. 하필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경기도청을 즉각 단행을 했습니다. 관련된 좀 부담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역시 예의 검사 정치를 또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조하고 그다음에 쌍특검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9일날, 8일날 민주당이 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8일날 통과 못 시킨다 하더라도 22일 이후면은 자동 상정이 돼서 특검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검찰은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무리 뭐 제보자가 나오고 공익 제보자가 있고 뭐고 없고를 떠나서 이 얘기가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얘기예요.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난 다음에 경찰도 마땅히 이걸 뭐 어떻게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결국 기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검찰이 재수사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 끌었어요. 시간 끌다가 2년이 다 돼가지고 지금 경기도청 압수수색한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다시 또 지금 소환조사 한다 그러잖아요. 올해 4월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검찰이 그 많은 검사들 붙들어 놓고 뭘 수사했다는 겁니까? 그러다가 지금 총선 앞두고 나니까 막 갑자기 속도를 내가지고 송 전 대표 소환조사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검찰을 칼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민주당 압박하겠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뭐 조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가겠다고 하면 우린 민주당을 겨냥해서 민주당을 치겠다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로밖에 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아까 한동훈 장관 후임자 얘기도 하셨지만 전부 다 검사 출신만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법무행정 문제 얘기 나올 때 최소한 검찰하고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이런 방식으로 인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 검찰총장 지휘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사 지휘도 못하게 돼 있는데 검찰총장이 검찰 막 좌지우지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좌지우지하고 법무부 장관이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또 만들겠다고 하마평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 그냥 하나하나 허투루 흘릴 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이재명 겨누겠다. 민주당 또 수사해서 또 검찰 이용해가지고 겨누겠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어떻게 좀 보셨어요? 또 새로운 증거라든가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다시 수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양심적 제보자의 책 출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과거에도 압수수색을 했다지만 지금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한다니까 저는 뭐 새로운 증거라든가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뭐 한동훈 장관의 수사 지휘권까지 제가 거론하는 건 별로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여하튼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으니까 저는 다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빨리 조속히 결론을 좀 내려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질질 끌을수록 국민적 오해만 쌓이고 검찰의 수사 동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검찰이 알아서 조금 속도전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최소한 본인들을 의존했던 그런 관계자들의 책 출간이 이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뒤따른 양심선언, 그다음 후속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또는 새로운 증거가 온다든가 새로운 혐의가 나타난다든가 하면 그건 당연히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사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측면에서 총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빨리 속전속결의 수사와 그다음에 명백한 어떤 말하자면 입증 같은 것들이 저도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좀 제 예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오마카세 나왔었잖아요. 얘기. 한 오마카세 집에서 수천만 원 돈 썼다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했어요. 수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민단체가 처음에 고발해가지고 안 되니까 또 고발했어요. 근데 수사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 업무 추진비는? 왜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나온 얘기 질질질 끌면서 계속 지금까지 수사하고 갑자기 총선 앞두고 압수수색합니까? 원희룡 장관 수사부터 전 먼저 하고 싶어요. 이러니까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칼은 정의로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국한되지 않고 수사권은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죠. 그건 맞습니다. 네, 검찰이 너무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최수영 평론가께 여쭤보면
이상민 의원 탈당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일단은 겉으로는 좀 뭐 반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인데 굳이 입당을 바라야 할까요? 아니면 이 상황을 좀 즐길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사실 이렇게 이상민 장관의 탈당을 뭐 환영한다, 꽃길 깔아주겠다 이렇게 네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지금 뭐 민주당의 균열에 기대어서 네. 국민의힘이 정치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상민 의원의 소신대로 그렇게 방탄정당, 그렇게 이재명의 사당화 혹은 그렇게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싫었다면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본인이 새로 지향하는 정치에 부합하는 정당이라고 당당히 선언하고 소신껏 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입당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건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룰에 따라서 맞으면서 거기는 합당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 저는 그게 상식 정치에 부합하는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총선을 앞둔 만큼 저는 이것이 당연히 어떤 확장성의 측면이 아니라 정치권의 균열에 미묘한 신호를 주는 그다음 이상민 의원의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상민 의원의 입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의 새 결집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토론회를 예고하고 있고 또 비명계의 구심이죠. 이낙연 전 대표도 김부겸 전 총리와 2번이나 만났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저는 그 원칙과 지금 뭐 야권의 이런 균열 지점은 저는 지금 이낙연 대표 신당 설과 맞물려 가지고 좀 더 증폭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다만 이제 김부겸 전 총리까지 여기 합세한다 그러면은 저는 선택지라든가 확장성은 대단히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칙과 상식, 그래서 아마 이상민 의원과도 약간 선을 긋는 건데 저는 말 그대로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 다양성의 존중, 그다음에 열린 정당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맞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민주당에서 더 확산되어 나갈 때 상당히 여론 지형, 그다음에 총선 지형도 좀 복잡 다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상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김부겸 전 총리까지 소위 가세한다면 이 중량감은 좀 커지지 않을까요? 김부겸 전 총리는 정계 은퇴하고 양평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제가 네.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왜 갑자기 정치에 다시 뛰어들려고 하는지 전 잘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러니까 다시 뛰어든다 하더라도 그만큼 파괴력이 있을까요도 의문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선거 직전에 바로 민주당 당대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최장수 총리까지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비판 여론에 결코 자유롭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하고 상관없이 본인의 지지율은 스스로 자기가 까먹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오면서 민주당 내 기대가 확 꺾였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대선에서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자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총선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서 마치 지금 뭔가 내가 정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행동한다라고 하는 걸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까요? 전 민주당 내부에서도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어느 한 일방으로만 간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룰을 건드렸다. 여러 가지 명분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신당까지 가버린다 그러면 저는 너무 멀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지켜왔고 민주당에서 차기 대권까지 꿈꾸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일단 총선에서 승리하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못된 것, 퇴행 이런 거 바로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랑 다시 한번 붙어도 된다. 이재명 대표 내년 8월이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다시 차기 꿈꿀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지금 이렇게 당을 흔들면서 신당까지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정치적 호응을 얻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사업가 김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회 2부 심리로 열린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씨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6월 캠프 해단식 마지막 날 송 전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는데 송 전 대표가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캠프에 5천만 원을 전달한 것 외에 도움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송 전 대표의 인사가 자금 지원에 대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된 축구선수 황의조 씨를 추가 소환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의 끝냈고 황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일정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측이 피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선 2차 가해 가능성을 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된 황 씨의 형수가 해킹 등을 주장한 것에는 튼튼한 증거가 있고 일방의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제 오늘입니다.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들 중 내년에 투자를 늘릴 거라고 밝힌 기업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현성 기자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국내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9.7%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조사 때와 비교해 투자 계획이 미정인 기업은 1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개선도 중에 여전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 계획을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투자 규모를 물은 결과 61%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올해보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28.8%로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내 경기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투자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10대 제조업 내 주요 기업의 설비 투자는 3분기 말 기준 연초 제시한 목표의 약 66%로 다소 부진합니다. 10월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3.3% 줄며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했습니다.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및 자동차 등 운송 장비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 대비 3.3% 감소하였습니다. 재계에선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투자가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의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투자 전략회의를 신설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최한송입니다. 비즈투데이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와 기아 스포티지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측면과 보행자 충돌 방지 평가 기준이 높아지고 헤드램프 평가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 우수 등급을 얻기 어려웠는데요. 이로써 올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획득한 현대차 그룹의 차량은 12개 모델로 늘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등을 추가로 수출하는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K9 자주포 152대와 155mm 탄약 등 약 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4,758억 규모입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대,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수출의 남은 계약 물량을 모두 마무리해 K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을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오후 진행된 협약식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 전대경 믿음 영농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스타벅스는 본격적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학 식품 개발에 나설 예정인데요. 사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할 거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GS샵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TV와 데이터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된 상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행, 뷰티, 패션 등 엔데믹 수혜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히트 상품은 여행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보다 87%나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늘어난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직접 조리해 먹는 가구가 늘면서 김치와 갈비탕 등 집밥 관련 상품 구매도 늘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GS샵은 올해 주목받은 브랜드를 모아 10일까지 베스트 어워즈 특집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 우리 군이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첫 교신도 성공한 가운데 일단 군은 내후년까지 넉 대의 정찰 위성을 더 쏘아 올려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박진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일 새벽 3시 19분 미 만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첫 정찰 위성이 발사됐습니다. 발사 14분 후에 목표한 궤도에 정상 진입했고 해외 지상국과도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군이 이제 그 독자적인 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큰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 정찰 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그 위성을 통한 이제 영상 정보에 이제 의존해 왔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에 이제 그 고조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 우리의 억지라든지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 고도 이제 400에서 이제 600km 사이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2025년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4기를 더 발사해서 총 5기를 이제 운용하게 되면은 이 이제 북한 지역을 그 관찰할 수 있는 그 재방문 주기가 이제 2시간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또 그 지상에 있는 그 30cm 크기의 물체까지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그 세계 5위권의 이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의 첫 정찰 위성이 정상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자, 일단 시험 평가 기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제 새로운 그 전략 그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화 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이전에 이제 운영 시험 평가라는 절차를 다 거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주 공간에서 이제 짧게는 4개월, 길게는 그 6개월 정도 이제 운영 시험 평가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정찰 위성의 이제 자세 구동이라든지 제어 그리고 이제 그 영상 정보 수집 능력 그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보정 그리고 이제 지상 이제 센터하고의 이제 그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 요소에 대한 해소 이런 전반적인 이제 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그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검증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수많은 위성이 이미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민간 용도의 위성과 군사 정찰 위성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좀 가장 큰 차이점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궤도 그리고 이제 고도 그다음에 이제 재방문 주기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 이제 지상에 있는 물체를 이제 군사적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식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강범위한 지역을 보기보다는 특정된 지역을 이제 그 정밀도를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궤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상 저궤도로 이제 그 고도에 있어서는 저고도를 선택하게 되고요. 또 궤도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한반도를 이제 그 가장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궤도를 이제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 재방문 주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북한의 이제 어떤 특정한 지점을 보기 위해서 그 지점에서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그 이제 그 단축된 재방문 주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6시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와 2시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를 비교했을 때 2시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북한의 움직임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방문 주기에서 이제 일반 위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재방문 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대가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갔잖아요. 네. 앞으로 25년까지 4기가 추가로 올라가면 그 재방문 주기가 훨씬 짧아지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재방문 주기를 이제 그 줄이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개의 이제 위성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5개의 위성을 이제 발사하는 사업을 지금 군에서는 4.25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은 이 재방문 주기는 이제 2시간대로 이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5년까지 5대.
그렇다면 5대가 돌아가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뭐 우리 군은 이 5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오후에도 우리 그 제주도에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그 초소형 그 저궤도 위성이 이제 발사되었습니다. 작년에 2차례 시험 발사가 있었고 또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그 실제 위성체를 탑재하고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기 때문에 그 보다 높은 곳에서 조금은 이제 넓은 부분을 보는 이제 그 4.25 사업에 따른 5개의 위성이 2시간 간격으로 이제 그 재방문을 하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초소형 그 저궤도 위성은 사실상 그 수십 개의 이제 위성을 보다 더 낮은 궤도에서 보기 때문에 우선 4.25 위성이 한번 훑고 지나가고 특정 지구가 어떤 지점에서 포착되면은 이 저궤도 위성이 보다 짧은 뭐 이제 수십 분, 1시간 이내에 재방문 주기를 통해서 이제 4.25 사업을 통해서 발사된 위성이 본 지점을 보다 이제 세밀하게 보는 이제 그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1일부터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공식 정찰 임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는 발사 당일부터 한반도와 하와이, 괌, 펜타곤 등을 촬영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사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찍은 거 맞습니까? 뭐 일단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뭐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고요. 근데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이 한반도 전역과 미국의 전역을 보는 이제 위성을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발사한 그 정찰 위성이 군사적으로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미국 그 한반도를 잘 볼 수 있는 그 위성이 움직여야 될 궤도와 미국을 잘 보기 위한 위성이 움직여야 될 궤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한반도와 미국을 동시에 보기 위해서는 또 더 높은 고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고도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지상 물질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는 이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 만약에 이제 그 한반도와 이제 미국의 전역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 그 위성 그에서 이제 수집한 그 영상 정보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이게 동일 위성체에서 촬영된 사진인지를 금방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자료를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는 이 만리경 1호의 출발이 미미하지만 향후에 진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거든요. 어떤 근거일까요? 뭐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의 진전은 이루어졌다라고 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제주도에서 이제 그 우리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이제 초소형 위성을 발사했는데 그런 위성 발사를 위해서는 우선 발사체 이제 그 위성을 싣고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발사체 기술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이제 북한이 지난번에 이제 발사했을 때 일단 정상 이제 고도와 이제 궤도에는 진입했다라고 우리와 이제 미군 정보 당국이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일단 진보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이 이제 사실상 군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군사 정찰 위성을 보유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탑재체, 그 탑재체가 가지고 있는 그 촬영 능력이 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미일, 호주까지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제재입니까? 북한의 위성 발사 자체가 이제 국제법과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일단 위성 발사와 관련된 조직과 개인, 그리고 이제 그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라든지 그다음에 위성 기술 그 거래에 대해서 관련된 조직까지도 이제 다 포함이 됐고요. 또 이러한 이제 그 제재를 그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함으로써 북한이 이제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가적으로 또 위반하는 것에 대한 좀 국제적 그 차원에 있어서 차단적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우리나라는 바로 9.19 군사합의에서 감시 정찰 부분 일시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 자, 북한은 바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겠다고 나서면서 감시 초소를 다시 짓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GP도 지금 뭐 다시 점검을 해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 9.19 남북 군사 합의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그 오래전에 이제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현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문재인 그 정부에서도 북한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와 합의한 그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고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한 그 군사적 도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이제 위협 징후를 보다 정밀하게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그 이제 감시 정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이제 효력 정지를 한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또 뭐 북한이 이제 전면적으로 폐기하겠다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 물러설 수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그 군사적 그 대비책을 그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연이은 행보가 주목됩니다. 딸 주애와 함께 공식 석상에 나서는 일이 잦고 있죠. 자, 사진 한 장을 볼 텐데요. 지난달 30일 항공절을 맞이해서 공군을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자, 뭐 깔맞춤을 아빠랑 했는데 주애가 김정은보다 더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이거든요. 저게 사실 북한의 어떤 전통적인 사진 연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도일까요? 북한처럼 그 세습 정치를 준비하는 독재 국가는 지구상에서 이제 북한이 유일무이한 네. 상황이고요.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보다 이제 본격적인 권력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독재자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이양하는 데 있어서는 그 뭐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네. 이 독재자들이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인자를 이제 두지 않는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딸을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권력자로 홍보하고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이제 그 내부적으로도 좀 권력 투쟁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지만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그 불확실성이 점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군사 논평원은 5년간 유지돼 오던 군사 분계선 완충지대가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에 극단한 정세가 팽배하다. 조선반도에서 물리적인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북한의 그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 정군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명령을 내렸고 또 그러한 조치에 따라서 이제 남북 군사 당국 간 이제 그 협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그 북측에서 우리 이제 남측 이제 그 군사 당국자들에게 요청한 그 사항 중 하나가 우리 정군 대비 태세에 대한 이제 해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 이후 이제 우리가 그 뭐랄까 이제 그 군사적 긴장 태세에 대해서는 다시 뭐 충분히 재점검하는 계기가 있었고 또 지금의 우리 그 군사적 그 대비 태세는 사실상 완전히 그 복구가 된 상황에서 네. 북한이 뭐 도발을 저지른다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북한 역시도 그 도발을 할 경우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옥 국방부 자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OBS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